9시부터 6시까지는 직장에 다니고, 이제 그 이후의 시간에는 사진이랑 글을 쓰는 작가 신소라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런 자리인 줄 몰라서, 촬영과 녹음을 하는 자리인 줄 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굉장히 지금 떨리고 부담스럽네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찍은 사진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필름 카메라를 찍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첫롤이에요. 그래서 막 뭐 아무거나 찍어보자 해가지고 그냥 회사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나무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 나무가 이렇게 일정하게 패턴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패턴이라는 주제랑 잘 맞는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저 이 사진을 보면 되게 뭔가 삶이 아름답다? 삶을 되게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게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현재는 지금이 있고 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시간이라는 게 과거랑 현재랑 미래랑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되어 있는 궤도를 우리가 걸어가는 게 삶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여기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시간처럼 이 뒤에 있는 나무들은 내가 지나온 뭔가 시간들, 역경이나 뭐 좋은 순간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다가올 미래, 뭐 그런 시간들인데 이런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모두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서 이 사진을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애호가 김한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빔 프로젝트 패턴, 저는 그 주제를 문자로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일상 속에서 좀 새로운 거를 발견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중에서 패턴을 선정을 해서 제가 그동안에 찍었던 것 중에 같이 조금 보고 싶은 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제스퍼 모리슨 전시에서 의자가 너무 예뻤는데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나열된 것도 굉장히 좀 재밌어가지고 제스퍼 모리슨 전시 갔었을 때 찍은 거고요. 조금 화질이 조금 안 좋은데 저는 작가분들을 제가 찍는 거를 또 굉장히 좋아해요. 하시시박 작가님이거든요. 우연히 갔다가 그 하시시박 작가님이 다른 분 촬영하는 거를 찍었는데 뒤에 보시면 이게 그 대립미술관인데 뒤에 의자가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근데 그 의자가 갑자기 눈에 탁 들어와가지고 촬영을 했었어요. 이거는 그 신설동역 유령역 거기에 시민 개방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가운데 계신 분이 그 사진작가 이영욱 작가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가서 촬영했는데 이것도 역시 등불이 패턴이 조금 재밌어가지고 촬영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남산 둘레길에 이렇게 터널 지나가는데 좀 재밌어가지고 촬영을 했었고요. 이거는 부산의 그 영화의 전당인가? 거기 놀러 갔다가 의자 패턴이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촬영을 했었습니다. 잘 아신 DDP에서 촬영했는데 우연히 가운데 분이랑 양쪽 두 분이 이렇게 양쪽 두 분 발만 찍히고 가운데 분은 전신이 찍혀가지고 이 구조물이랑 사람 배치가 좀 재밌어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고요. 이거는 뮤지엄 산의 그 휴게 장소예요. 근데 뒤에 그 안도 다다오가 빛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빛이랑 투명 의자에 들어오는 게 이렇게 딱 대비가 돼가지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고, 이건 서촌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서촌에 있는 카페의 의자 사진입니다. 이거는 기차 타고 부산 내려가다가 아침에 해 뜰 때 충청도 어디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의자 이렇게 나무랑 햇볕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찍었고, 이게 뭐였더라? 아, 팬톤. 그 대립미술관에서 팬톤 전시했었을 때 그 오브제가 이렇게 패턴으로 있는 거가 굉장히 좋아서 찍었었고, 이거는 암모레 퍼시픽 본사의 그 기둥이거든요. 입구 쪽인데 기둥에 이렇게 가로수의 그림자가 마침 딱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인상적이어가지고 촬영을 했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창밖에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들을 많이 찍는데 이거 종로에 그 횡단보도 건너시는 분들 해질녘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제가 수영 굉장히 좋아해서 수영장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이건 자가용 차 안에서 찍은 건데 이것도 역시 횡단보도에 이렇게 커피 잔 두 잔을 들고 마침 딱 건너가시는 그 숙대 쪽
사거리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한남동에 그 고가가 몇 개 있잖아요. 거기 고가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마침 배달하시는 분이 이렇게 딱 지나가는 게 그 차선 라인이랑 굉장히 조금 대비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쪽 가로등이랑 이쪽 우측 가로등이 양쪽에 가로등 그림자가 또 대비가 돼서 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세운상가에서 무슨 아트 페어인가? 아트북 페어 한다고 해서 갔는데, 이거는 그 중정이 있더라고요. 가운데가 뻥 뚫려가지고 천장에 빛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정을 좀 예쁘게 담아보려고 찍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사각형이 약간 왜곡되게 들어가서 각 층별로 담아보려고 했거든요. 이거는 그 요즘에 서울 시내 다 50도로 속도 제한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담아보려고 봤고, 이거는 얼마 전에 그 대전에서 경복궁에 있는 광장에 이렇게 하늘에 깃발을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깃발을 아무리 예쁘게 찍으려고 해도 잘 안 담아져가지고 차라리 그냥 바닥에 비친 그림자를 한번 담아보자라고 해서 그림자 패턴을 좀 담아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사진들도 좋고 설명도 너무 좋아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많이 진행하시는 강의를 많이 하시는 작가님이랑 밤새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 강의할 때 어떠냐, 뭐 사람들이랑 어떤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좀 강의 혹은 뭐 클래스, 살롱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느낀 건, 사진을 굉장히 열심히 찍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사진을 찍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담으시려는 것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글 쓰시는 작가님은 그렇더라고요. 글 쓰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래서 글은 쓰세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하나도 안 쓴대요. 쓸 줄 몰라서 왔으니까 나는 글을 안 쓰지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사진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사진들을 찍으셨지? 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많아서 좀 깜짝 놀라곤 해요, 제가. 사실 이런 걸 발표해 달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일단 앞에서 뭐 발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니까 이제 인물이랑 정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물과 정물은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물체에서 가장 예쁜 부분을 발견해서 그 부분을 담는 것이 사진이고, 그런 과정에서 뭐 그게 인물이냐 정물이냐 혹은 풍경이냐 제품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가가기 쉽게 그럼 그냥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인물 사진을 찍으면 셀카냐 아니면 남을 찍어주느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간에 한번 셀피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 카카오톡 프사엔 전부 다 제 사진인데 사람들이 왜 너는 셀카가 없어?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눈, 코, 입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 사진이 없거든요. 어떤 건 뭐 뒷모습이고, 어떤 건 뭐 실루엣으로만 나와 있고, 어떤 건 얼굴에 가려져 있고, 카메라에 가려져 있거나 손에 가려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너무 궁금해서. 네가 생각하는 셀피 혹은 셀카는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남이 찍어주는 내가 찍던 내 눈, 코, 입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사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찍은 어디든 상관없다, 어떻게 보면 자화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발을 찍던 내 손을 찍던 혹은 내가 아니어도 내 소지품이나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느 것이든 그건 셀피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흥미로워졌었어요. 사실 저는 셀프를 아까 처음에 사진을 시작할 때 카메라 없이 휴대폰으로 막 제가 방문한 곳, 뭐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가 예쁘면 예쁘게 옷을 입었다, 오늘 재밌으면 휴대폰으로도 찍고, 내 옷이 오늘 예쁜 것 같아, 혹은 내 머리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셀카 같은 것들을 찍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엔 셀카로 사진을 시작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셀피 혹은 셀프 카메라, 뭐 셀프 포트레이트는 어떤 연습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중학생들이 앉아 있고 그 한 50명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강의 들어오기 앞서서 설문을 먼저 돌렸어요. 그래서 그때 뭐 사진을 왜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이 학교에서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어딘지, 그리고 너는 어디가 제일 예쁜지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중학생들이다 보니까 남자애들은 그냥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장난으로만 대답을 했고, 여자애들은 정말 좀 진지하게 대하더라고요. 뭐 나는 그림을 그리는데 내 그림을 조금 더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고, 또 그림이 그리기 오래 걸리는 그림은 예쁘게 사진으로 담아서 그걸 그림을 그리고 싶기 때문에 사진을 배운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3교시에서 4교시 사이에 뭐 몇 층에서 들어오는 빛이 너무 좋다, 난 거기가 너무 좋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여자아이들은 좀 부끄럽지만 저는 뭐 손이 예쁘대요, 뭐 목이 예쁘대요 이렇게 라도 말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다가 눈이 예쁘다 라고 쓴 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이름을 봤더니 남자아이인 거예요. 뭐 김정훈 뭐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눈이 예쁘다고 썼네 했더니 뭐저 뒤쪽에 앉은 아이가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 누구야? 정훈이 누구야? 그랬더니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랬더니 눈이 예쁘다고 썼네. 그랬더니 얘가 그냥 안경을 이렇게 딱 벗는 거예요. 봐라, 내 눈을 한번 봐라. 근데 진짜 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깊이가 느껴지는 눈이잖아요. 막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거리는. 얘는 알고 있는 거죠, 자기 눈이 예쁜지, 그리고 얼마나 예쁜지도 알고 있고, 내가 저 눈이 예쁘대요, 뭐 누가 예쁘대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내 눈은 그냥 봐, 네가 판단해라 라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왜 알고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눈이 예쁘다는 얘기를. 정말 저도 제가 셀카를 찍거나 혹은 뭐 저를 남들한테 찍을 때 뭐 알고 있으면 더 잘 나오잖아요. 보통 셀카를 찍는 각도를 다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는 이유도 나는 어디가 더 예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그게 좀 늦게 시작되는 것 같고, 보통 여자아이들 혹은 여성분들이 미에 대한 기준들이 좀 빨리 잡히면서 그게 빨리 좀 생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는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가 예쁘고 어느 쪽으로 찍는 게 예쁘다 라고. 아마 다들 알고 계신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 꺼내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찍는 사람이지만 찍히는 일도 꽤 자주 있고, 뭐 이런 경우에서도 저는 녹화가 되고 있답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어디가 더 예쁜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포즈를 취하거나 뭐 자리를 잡거나 자세를 취하는데도 꽤 유리하겠죠. 나중에 그렇게 할 걸, 뭐 이렇게 할 걸이라고 후회하는 일도 없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 그게 어떤 기준이 되는데 되게 중요하게 작용해요. 내가 먼저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뭐 손이 예쁜 거구나, 이렇게 되면 목이 예쁜 거구나, 이렇게 되면 다리가 예쁜 거구나, 피부가 좋은 거구나 라는 기준 같은 것들이 생기면 다른 피사체를 대할 때도 혹은 뭐 다른 풍경을 대할 때도 그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들 생각하셨어요? 어디가 더 예쁜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시킬까봐 약간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사진의 기본은 제가 생각할 때 이래요. 많이 찍고 그 중에 잘 찍은 걸 고릅니다. 셀카가 그렇잖아요. 보통 100만 장 찍어서 한 장 건진다고 하잖아요. 전 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신기한데, 저도 셀카를 찍기도 하고 또 여성분들도 많이 찍으시잖아요. 100만 장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포즈, 뭐 거의 일어나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거의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100만 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100만 장은 과장이겠지만 그 100만 장 중에 한 장이 셀렉돼요. 남들이 볼 땐 정말 다 똑같지만 그 고려사항이 있잖아요. 뭐 배경이 잘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들, 내 옷도 잘 나와야 되고, 내 얼굴도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피부도 좋아 보여야 되는데, 오늘 화장도 괜찮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잘 나와야 되는 그 미묘한 것들 중에 한 장이 셀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좀 과장일 수도 있지만, 저는 셀카를 많이 찍어 보신 분들이 이 사진의 메커니즘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찍고 그 중에서 최고의 사진을 고르는 과정. 그래서 셀카를 많이 찍으신 분들은 이 과정을 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목구비가 완벽할 수 없고 연예인들처럼. 근데 자꾸 사진을 찍을 때 정면 승부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다 놓고 눈, 코, 입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남들은 예쁘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분위기를 담는 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혹은 어떤 풍경을 만날 때, 어떤 제품을 만날 때, 그 제품 자체의 디자인이나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보다 그 분위기에 감동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요즘 SNS나 이런 데도 분위기가 멋있어요 라는 칭찬을 하듯이, 사실 사진은 정직하게 내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180 몇인지, 뭐 손이 어떤지, 이런 것들보다 이 분위기를 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분위기를 담는 방법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제가 스스로 뭐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있지만 제 얼굴이 노출되는 사진을 찍는 걸 좀 꺼려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도 제 얼굴을 가려서 사진을 촬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건 물컵 뒤에 제 얼굴을 숨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낯을 가린다 라는 건데, 실제로 정말 제 얼굴을 가려버려서 저는 낯을 가려요 라는 그런 표현을 한 거고요. 이 과정은 이래요. 정말 하는 과정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컵 뒤에 숨어서 이런 식이에요. 분위기가 담겼나요? 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건 오늘도 남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앵글을 좀 사용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어떤 것들을 찍을 때도 다 똑같은데, 이건 이제 하이 앵글이라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아이 레벨, 눈높이를 거의 맞춘 것, 그리고 저쪽 끝에는 로우로 찍은 거죠. 밑에서 위로 길어 보이게. 같은 아이인데 그 유미의 세포에 나오는 뒷부기였나? 그런 아이인데 이 앵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맞아요? 뒷부기? 네네. 그 앵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이죠. 보통 제가 이렇게 길을 돌아다니다가, 혹은 카페나 뭐 이렇게 한남동, 뭐 이렇게 되게 유명한 동네들 많잖아요. 데이트하기 좋은, 요즘 또 날씨도 좋으니까 그런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보면 그 우리나라 남자들의 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남자친구의 의무. 열심히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고 컨펌 받고, 다시 찍어주고 컨펌 받고 하는데, 다니다 보면 전 지금 혼날 것 같은데 라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혼나냐? 이렇게 찍어주기 때문이죠. 이게 저도 이제 앵글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면서 공부를 다시 해봤는데,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이렇게 찍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굉장히 귀여운 앵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보통 이런 앵글로 있죠.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고 주인들이 그렇게 찍는 경우죠. 자기 여자친구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위에서 올려 찍는데, 그리고 키도 더 크니까 대부분의 남자친구분들이 여자분들보다 키가 클 테니까 위에서 눌러 찍는데, 여자분들이 원하는 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건 내가 저렇게 길어 보이고 싶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의 의도를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앵글, 뭐 꼭 이렇게 찍어야 된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앵글들을 이용하면 분위기도 꽤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아까 그 셀카의 정의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좀 얼굴이 뭐 자신이 없는데, 혹은 뭐가 나서 싫은데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를 표현하는데 꼭 눈, 코, 입이어야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촬영해도 좋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전체로 나를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발만 찍는다든지, 어떤 머리만 찍는다든지, 뒷모습만 찍는다든지 하는 방식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이어서 이런 예시가 있지만, 뭐 정물이나 아니면 어떤 풍경이나 제품을 찍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뭐 아이템들을 찍을 때도 굉장히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하라. 이거는 국밥이라는 음악가들의 그 앨범 자켓을 찍을 때 했던 작업이었는데, 우리가 뭔가를 찍을 때 그 흔히 하는 실수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구도처럼 좌우 대칭 맞추라며, 수평 수직 맞추라며,
그거 다 맞추다 보면 이렇게 구성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다 정직하고 다 똑같은 사진이 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고, 뭐 많이들 하시잖아요. 카페 가서 내 플레이팅을 내가 다시 이 쟁반 이건 안 예뻐 이렇게 내려놓고 커피 이렇게 놓고 잠깐 먹지 마, 뭐 위에서 항공샷도 찍어 보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직접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에이세컨즈와 함께 작업했던 화보였는데, 그때 하상욱 씨가 각각의 그 착장별로 글을 쓰시고 저는 그 글에 맞춰서 사진을 찍었었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최근에 작업했던 그런 룩북이었는데, 이때 이제 쌍둥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그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기괴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했었거든요. 이건 제가 아까 물컵 뒤에 있던 그 제가 좋아하는 그 구도를 적용해 봤었고, 이제 그 같은 브랜드의 최근 작업인데 또 제가 좋아하는 반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사진을 찍었었어요. 이 구성이 왜 중요하냐면, 뭐 나중에도 나올 텐데, 저는 분위기도 담으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스토리도 담으라고 이후에도 말씀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세련되게 어떻게 보면 말을 할 때도 혹은 글을 쓸 때도 자기가 세련되게 표현하면 더 와닿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가끔씩 남자들은 그런 걸 잘 못해요. 만약에 내가 시계를 샀어 그러면 시계 빵 찍어서 올리고, 뭐 신발 샀으면 신발 빵 해서 올리고, 차 사면 제일 많이 시계와 차를 샀을 때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데, 여자분들은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세련된 사람은 그냥 오늘 오늘 쉬는 날인데 카페에 왔어 이렇게 있는데, 뭐 테이블에 샤넬백이 올려져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마저도 스토리나 구성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뭐 필름 카메라를 그전에 쓰기도 했었지만 첫 DSLR 구입한 게 2006년인 것 같아요. 2007년 혹은 6년인데, 그때 제 주변에 굉장히 제가 봐도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사진을 열심히 찍으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럼 지금 한 13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분들이 아직도 열심히 사진을 찍는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사진이. 그래서 재밌게 사진을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씩 이런 작업들도 하는데, 그냥 뭐 작업이라고 할 건 없고 그냥 놀이죠. 이렇게 카페 가서 놀다가 이런 뭐 잡지에 이렇게 혀를 낼름하고 있는 게 있으면 뭐 종이컵을 대서 뭔가 먹여준다든지, 뭐 길거리 벽화에 이런 종이 비행기가 그려져 있으면 제가 실제로 날리는 신용을 해본다든지, 길 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칵테일 위에 있는 뭐 이쑤시개 같은 거죠, 이거 그 꼬지를 우산처럼 만들어서 씌워준다든지. 이건 정말 정말 오래된 옛날 사진인데, 제가 까만색 맥북을 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맥북 배경화면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친구가 지나가는 장면을 하나처럼 맞춰서 진행했던 적도 있고,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의 사진인데, 피가로라는 게 불어였는지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익살맞은 재미있는 위트 있는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딱 그 타이틀이랑 잘 어울리는 사진인 것 같아서 이 친구의 뒷모습에 이렇게 대고 투시한 것처럼 사진도 찍어 봤었고요. 3부는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되게 길게 오랫동안 회사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중간에 방황도 좀 하고 그러면서 제 작업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조금 알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지. 그래서 꼭 내가 직업으로 사진작가가 아니어도 내 작업이 좀 나만의 작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진이 언제 예술이 되는가 라고 하면, 저한테도
최초에 2명, 3명이 좋아요를 해줬으니까 그런 저를 좋아하는 뭐 대중도 있어야 되고, 제가 어떤 이 사진에 메시지나 이런 철학을 넣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대로 아마도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야 된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건 하도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뭐 DM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쪽으로 많이 주셔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꼭 비싼 기종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진 자체가 좋으려면 내 생각이 좀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가 좋은 것보다는, 혹은 뭐 비싸고 뭐 무거운 것보다는, 제가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되는데, 혹은 여행을 가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때 그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다닌다면 제가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 테니까, 지쳐서 그 용도에 맞는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찍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저는 인풋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인풋들을 제가 얻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제가 영감을 얻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뭐 영화일 때도 있고, 어떤 갑자기 길을 걷다가 순간적인 어떤 감정이 들어서일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고 그럴 때도 있고, 뭐 영화나 아니면 영화 얘기했네요. 뮤즈 같은 다른 어떤 사람, 대상일 때도 있고,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이슈로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야, 이거 얘 사진이 널 따라한 것 같아 라든지, 요즘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의 스타일은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에서 한국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 뭐 일본 스타일이라는 게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네 사진은 뭐 누구의 사진과 비슷한 것 같아, 뭐 색이 비슷한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건 표현 방법일 뿐, 표현 스타일일 뿐, 결과적으로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입체파라고 하면, 입체파가 유행할 때는 정말 다 같은 표현 기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너 이거 얘랑 비슷한데 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전시를 보고 또 하는 것들은 그것 안에서 또 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이게 힘들긴 한 것 같아요. 이런 표현 방법을 나만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스타일 혹은 표현 방법을 따라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누군가 나를 따라한다면 아, 얘가 날 카피했네 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런 메시지를 적어 놨습니다. 다른 강의들도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사진을 찍는 기술에 대한 부분은 좀 덜 말하려고 해요. 제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그랬듯이 스스로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뭐 가회를 해달라 혹은 강의를 해달라라고 할 때, 당신의 감각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저는 그게 꽤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와 함께 살아오지 않았고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찍어야 돼, 이런 메시지를 담아야 돼 라고 다른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각 같은 것들은 스스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감각을 찾는 방법으로 그냥 예시 같은 것들을 담아왔어요. 제가 영화를 정말 좋아해서 아마 이 직업이 아니었다면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영화 평론을 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영화를 정말 많이 보는데, 뭐 제가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나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영감을 받았던 영화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다 보셨죠? 이 영화 다 보셨나요?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좀 미셸 공드리라는 감독의 영화인데, 소재나 주제도 굉장히 재밌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기억을 지워버리는 그런 데서 출발하는데, 기억
자체를 영화 속에 표현하기 때문에 좀 몽환적이랄까? 이런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뭐 바다 위에 침대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똑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된다든지. 근데 이때 보여줬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최근에 뮤직비디오나 영화나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사심에 최근에 보면 좋을 영화라고 생각해서 저는 다시 꺼내봤었거든요. 앞에 뭐 기억과 시간에 대한 얘기인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영화 자체가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시간을 여행하기 때문인데, 영화가 끝나는 타이밍에서는 결국은 시간을 여행할 필요가 없다 라고 끝나요. 그게 굉장히 심장이 아프게 박혔었거든요. 감동적이었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화양연화라는 영화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뭐 따로 보정을 한 게 아닌데도 이런 빨간 톤이 배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이 영화에서 이 두 배우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로 나와요. 하지만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둘이 몸에 손을 대지도 않아요. 그런 표현법, 그리고 뭐 그러니까 배우들의 그 위치나 그런 포즈, 뭐 구성, 그런 것들이 너무 배울 게 많아서 가지고 왔고요. 앞에 있는 영화가 좀 빨간색이라면 이 영화는 초록색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재밌고 좋았는데, 그 이유가 그 영화 관련된 수업 같은 것들에서도 가끔 이 영화가 샘플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 영화의 표현이 재밌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의 한 장면에 1에서 90% 정도의 녹색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옷을 입고 있는다든지, 뭐 배경이 초록색이라든지, 이 바닥에 초록색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뭐 소품으로 사용되는 담배마저도 초록색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의 스토리도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머릿속에 초록색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반대로 좀 초록색이 아니라 이제 파란색이 많이 사용되는 영화고요. 이 영화도 조금 기발해요. 이 남자가 어느 날부터 시간을 멈출 수 있게 되어서 마트에서 일하면서 시간을 멈춰 놓고 여자들의 누드를 그리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일 수도 있고 이 남자의 상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재밌고 전체적으로 뭔가 약간 필름 색감이 나면서 파란 톤이 스며들어 있는 것들이 좀 매력적입니다. 캐시백이라는 영화고요. 그리고 사진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영화죠. 그 러브레터라고 하는 영화고, 카메라가 많이 나와서도 좋고, 뭐 예쁜 배우들이나 멋있는 배우가 많이 나와서도 좋고, 또 정말 순간순간이 다 예뻐서 좋아요. 저 배우가 이렇게 눈을 맞는 장면은 아마 굉장히 많이 찍어주시거나 찍은 사진들을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찍어봤고 찍힌 적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창작해 내는 건 너무 힘드니까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건축이나 그런 풍경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감독의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좌우 대칭이라든지 아니면 소품들의 구성 같은 것들이 이 배우들의 뭐 포즈나 이런 것마저도 서로 대칭이 돼서 되게 재밌는 영화고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입니다. 혹시 이 영화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세요? 토니 타키타니라는 제목이고요. 그 원작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이 원작인데,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 다 써 있는데 스포가 아니에요. 여기 써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성공한 일러스트레이터인 남자가 있어요. 저 남자고요. 저 남자가 굉장히 성공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벌리는데, 이 사람이 소비하는 건 그냥 그림을 위한 도구만 소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그랬는데 자기를 인터뷰를 하러 온 어떤 여성 에디터한테 반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에디터는
옷을 굉장히 좋아하고 좀 낭비벽이 있어요. 처음엔 그 여자가 입은 옷이나 그 옷을 예쁘게 소화하는 법이 좋아서 반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하지만 참을 수 없잖아요. 저도 굉장히 뭔가 좋아하는데 카드를 부러뜨리지 않는 한 그런 걸 멈출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쇼핑을 또 하고 말아요. 한 다음에 돌아가다가 하면 안 돼 라고 하고 반품하러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어요. 근데 이 남자의 집엔 수많은 여자의 옷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와 체형이 똑같은 비서를 고용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영화 소개로 나와 있는 거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프고 좀 어둡고 가라앉아 있는 영화인데 음악도 너무나 좋고요. 아마 류이치 사카모토가 음악을 만들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좋아해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크레이지라는 영화고요. 배우들도 되게 좋고, 이 사랑에 관한 표현을 할 때 이 배우 두 명이 하는 행위들을 좀 참고하시면 모델한테 요청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명이 어떻게 보면 그 라라랜드의 되게 젊은 버전 같은 더 그런 느낌인데, 이 둘이 되게 사랑하고 각자의 꿈이 있다가 좀 힘들어하고 거리가 떨어져서 뭐 이별도 했다가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영화를 한 번만 보는 건 아니고 많이 볼 때는 몇십 번도 보거든요. 뭐 본다고 해도 그때는 이제 켜놓고 그냥 제가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배우들의 그 표정을 볼 수 없어요. 연기를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막을 봐야 되겠죠. 근데 나중에 몇 번을 보고 나면 배우의 연기나 표정 같은 것들도 보게 되니까 영화가 훨씬 더 많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이해하기에도 좋고. 진짜는 전 그 다음부터라고 생각하는데, 더 많이 보다 보면 왜 감독이 여기에 와인잔을 놔뒀는지, 왜 여기에 뭔가 이 식탁보를 살짝 접어놨는지, 왜 여기는 젖어 있는지, 여긴 찢어졌는지, 왜 문이 열려 있는지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사진을 찍다 보면 그런 디테일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영화를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희 동네에 있는 할리스에 써 있는 문구인데 제가 굉장히 감동했었거든요. 이거 보자마자. 오디너리와 엑스트라 오디너리 사이에 있는 차이는 그냥 단지 작은 엑스트라일 뿐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결국은 디테일 싸움이다, 뭔가 디테일에 때문에 그냥 이게 평범하냐 혹은 비범해지느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좀 많이 저한테 영향을 주고 감동받았던 그런 작가들도 좀 가져왔어요. 이분은 다 아시나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비비안 마이어라고. 아까 제가 셀카 혹은 셀프 포트레이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드렸었는데, 아마 사진을 취미로 찍으시거나 혹은 뭐 상업사진도 찍으시는 분들 대부분, 저도 그랬고, 셀카는 그냥 좀 다른 카테고리 혹은 장난, 뭐 프로필용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제가 수많은 셀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이분의 전시를 보고 그게 완벽하게 셀카도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돌아섰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전시 중에 한 번은 셀카로만 전시를 한 전시도 있었어요. 그때 셀프 서비스라는 전시였는데, 뭐 이런 사진들이 있었고요. 셀카만 잘 찍으시는 게 아니라 막 스냅도 굉장히 위트가 있고 재밌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죠. 애니 레보비츠. 이 사진 굉장히 많이 따라하잖아요. 뭐 패러디도 있고. 이 사진도 유명하고.
그리고 린다 맥카트니는 유명인의 아내였지만 그 유명인들을 유명하지 않게 굉장히 친숙하게 담아서 제가 전시를 보고 저랑 같이 전시를 보러 갔던 다른 작가들은 아, 좀 별로네 라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가슴이 좀 뭉클했었어요. 꼭 영화나 뭐 사진이 아니어도 음악이나 뭐 책, 미술이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색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도 시작을 컬러로 했던 것처럼 컬러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는 사진 색감이 어떻다, 저렇다 라고. 근데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인데 저는 뭐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색감을 포함해서 그냥 나의 색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덴티티 같은 거죠. 어떤 나만의 구도 혹은 나만이 담을 수 있는 메시지 같은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냥 나의 색은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덴티티를 담으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방법들은 좀 이야기를 담았으면 합니다. 그 이야기의 하나는 철학이 될 테고 뭐 내가 이걸 왜 찍는지 이게 어떤 가치를 갖는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무거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 사진의 제목 혹은 연작의 주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저는 제가 사진을 맨날 찍으러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저한테. 나 이거 왜 찍지? 왜냐면 귀찮잖아요. 막 더운데 카메라 메고 다녀야 되고 카메라도 또 가벼운 것도 아니고 또 친구들 술 먹자고 하면 내일 찍으려고 했던 사진과 이 술 약속 중에 저울질을 하게 마련인데 나한테 이게 중요해야 이 작업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가능하려면 나는 이 메시지나 철학 같은 것들을 좀 자기 스스로 단단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한 편이 엄청나게 흥행한 영화의 감독보다 계속 자기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감독이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정한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그냥 어떤 운에 의해서 타이밍에 의해서 어떤 그런 것들 말고 자기가 계속 어떤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쌓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랑 연속성이 합쳐지면 굉장히 큰 힘을 갖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서울스냅을 출간하고 그게 2014년 10월이었는데 그때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책을 냈었어요. 아무튼 10월 1일 날 딱 책을 내고 아직 책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달에만 6개의 인터뷰가 왔었어요. 약간 왜 나를 인터뷰하지?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 6분한테 모두 다 질문했어요. 그 달에 왜 저를 인터뷰하러 오셨어요? 라고. 근데 뭐 저는 막 생각하죠. 내가 팔로워가 많아서 그런가? 뭐 사진을 잘 찍어서 그런가? 왜 그렇지? 뭐 작업이 좋은가? 근데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이 나와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부터 보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을 찍는 것도 알고 있었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는데 그냥 잘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인터뷰해야 될 어떤 명분이 없는 거죠. 근데 책이 나와서 굉장히 재밌었고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책을 만들고 싶다, 내가 책을 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책을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고 싶으면. 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책은 정말 아무나 만드나 라고. 실제로 제가 2014년 10월에 냈으니까 제가 사진을 찍기 시작한 지 한 8년 만에 책을 낸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는 좀 자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상업사진 의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없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둘 다 자신이 없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걸 할 만큼의 실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자신이 없었고 두 번째는 이거 나는 그때 직업이 있었고 혹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고 이게 순전히 나의 재미에 의한 취미였는데 이것들을 일로 했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해도 되겠다라는 타이밍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안 올 것 같았는데.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사진집을 내라고 말했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두 가지 뉘앙스가 있었어요. 아, 너 진짜 사진이 좋으니까 사진집을 내. 사진집 좀 내주세요. 도 있고, 그럴 거면 사진집을 내든가 였어요, 정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주변인들한테도 좀 귀찮거나 불편할 수 있거든요. 같이 길을 가다가도 저는 멈춰서 사진을 찍고, 자꾸 뭔가를 하고 있고, 막 계속 찰칵찰칵 대고 있고, 그럼 친구들은 물어보죠. 그게 뭔데, 왜 찍어? 그럼 저는 그냥 예뻐서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래, 뭐 어떤 식의 말이어도 응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그러면 나는 이 정도로 내가 보여진다는 건 사진집을 내면 되는구나, 사진집을 내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방법을 모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사진집을 내는데. 사진집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이래요. 나는 그냥 사진을 찍는다? 마치 그냥 연예인이, 김태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자네 연예인 해볼래? 그래서 연예인이 뿅 되는 것처럼 저는 사진작가가 되는 방법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아무도 날 발굴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저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타이밍에 이제 사진집을 만들게 되는데, 먼저 좀 사진을 정리하는 팁을 저 나름대로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정말 매일 사진을 옮겨요. 찍은 사진을 컴퓨터에 옮겨요. 이중으로 백업을 하고, 제가 하는 방법은 뭐 2019년이라는 폴더가 있으면 그 안에 5월이 있고, 그 다음에 18일이 있고, 그 18일의 폴더가 뭐 장소, 그 다음에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났으면 A, 그 다음에 또 A에서 장소가 삼청동이었지만 삼청동에 뭐 어디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는지까지가 폴더명이에요. 그래야 내가 삼청동만 치거나 뭐만 쳐도,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 뭐 사진 정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태그를 다르셔도 되는데,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서 그냥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또 나중에 카테고리를 구성하실 때도 뭐 아까 처음에 빨간색만 쫙 모은다든지, 아니면 그림자 사진만 쫙 모은다든지, 그렇게 해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만들기로 하고, 그래 이제 사진들을 정리하자라고 했더니, 실제로 책을 만드는 것보다 사진을 정리하는 게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게 머릿속에 어딘가에는 그 그림자 사진이 있는데 도대체 그게 몇 년 전인지도 모르겠고, 뭘로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오래 걸렸어요. 2014년 10월에 낸 게 제가 1월인가부터 사진을 막 긁어 모으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 그러다가 또 막 보정본과 원본이 막 붙여넣기가 돼서 막 유실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200에서 300장 정도 추리는데 처음에 한 2만에서 3만 장 정도를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담은 것 같아요. 막 뭔가 하다가 유실되거나 할까봐 그냥 이때 찍은 거 다, 이때 찍은 거 다 이렇게 해서 다시 몇 번을, 한 3-4번을 필터링 하면서 사진들을 골라냈고, 그냥 보통 그렇잖아요. 필름 한 롤로 찍었을 때 한두 장 찍으면 뭐 좋은 사진 찍으면 괜찮은 거다, 성공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책에 실린 사진들이니까 저는 그거보다 더 선정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좀 엄격하게. 그러다 보니까 100장 중에 한 장이 되거나 뭐 1000장 중에 한 장이 되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능하려면 좀 꾸준히 찍어야 되고, 어떤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도 스스로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진 셀렉을 할 때 뭐 다른 분들도 어떤 연작을 만들거나 할 때도 사용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지만, A컷만 다 사진집에 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강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B 혹은 C인데 A컷 자리에 그게 대치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 전체적인 흐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셀렉이나 이게 사진을 추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이어서
사진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 뭐 독립출판이나 아니면 개인 출판 혹은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을 해보신 분들, 출간을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좀 얘기를 뭐 어떤 게 힘들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게 좋았는지 먼저 말씀. 네. 아, 레이아웃 같은 것들. 아, 네. 아, 그 저도 어렵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아,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거의 세 분 다 그거죠. 독립출판? 자비출판인 거죠. 그걸 출판사에서 자비출판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적나라하지 않나요? 너무 직설적이지 않나요? 자기 돈으로 내가 냈다. 하지만 뭔가 부자 같은 느낌도 좀 있죠, 내가. 네, 스스로 했다라는. 저는 그냥 일단 이런 순서로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좀 정리해 봤어요. 포트폴리오 사이트가 필요할 것 같고, 왜 이게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한테도 있지만 뭐 웹페이지여도 상관없지만 SNS도 괜찮고요. 내가 만들 책의 성격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떤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는지. 또 사실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디에 여행을 갔다 왔어. 근데 이 사진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사진집으로 만들자 정도지. 시장으로 나오려면 이런 것들이 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타겟도 정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주제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 어떻게 나누어질지, 그리고 디자인은 어떤지, 판형 뭐 크기는 어떤지, 페이지 수는 어떤지, 뭐 종이의 재질 이런 것까지 진짜 생각할 게 많죠.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은 샘플이 되는 책을 찾으시면 좋아요. 이 전부 다 샘플인 책은 없거나 혹은 그렇다고 하면 그냥 따라하는 게 되겠죠. 근데 부분적으로 표지는 이런 식의 디자인이 좋다, 혹은 이런 식의 구성이 좋아, 아니면 이 정도 두께가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따라할 만한 샘플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저도 에세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출판사도 그렇게 이만큼 책을 들고 와요. 저랑 미팅할 때. 작가님 이런 표지는 어떠세요? 뭐 이렇게 구성하는 건 어때요? 이런 디자인은 어떠세요? 라고. 그리고 그 분류된 사진들을 이제 작업물을 보고 다시 보정하고 1차 정리를 하게 되겠죠. 예전에는 저는 CMYK로 그냥 작업했던 사진을 다시 다 CMYK로 작업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sRGB로 저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틀린 지식일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CMYK로 변환한 다음에 변환하다 보면 제 보정값이랑 좀 다르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컴퓨터 상에서는 웹상에서는 다르게 보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냥 동일한 값으로 유지되는 게 오차 범위가 좀 없다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sRGB로 저장하고 그것 그대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레이아웃을 정하라라고 했는데, 이 레이아웃은 사실 뭔가 PPT를 만들 때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한 5가지 혹은 6가지, 많게는 뭐 한 10가지 정도의 구성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꺼냈을 수 있도록. 사진 한 장이 들어갈 때는 이런 레이아웃, 뭐 한 장이 들어갈 때 A형, B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2장은 이렇게 3장 이상은 이렇게, 뭐 6장을 많이 쓸 때는 이렇게, 혹은 양쪽으로 사진을 쓸 때는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앉혀보고 혹은 저렇게 앉혀본 다음에 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거다 엎었다 위치를 바꾸다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출판사와 함께 책을 내던 아니면 스스로 만드시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요번에 2018년에 그 서울스냅 2권이 나오면서 출판사랑 책을 냈는데, 한 권을 그 2014년에 나왔던 책이 다 완판이 돼서 새로 만들고 싶어서 이건 또 독립출판으로 제가 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2014년에 책을 만들 때 출판사랑 미팅을 했고 출판사 쪽에서 좋다고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저는 그 당시에 제 책을 어떤 느낌으로 했냐면 사진 시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글은 없되 사진의 흐름으로 어떤 한 장 한 장이 혹은 여러 장이 모여서 어떤 느낌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제가 만났던 출판사에서는 여기가 어딘지 기입하자, 여기서 뭘 했는지 기입하자, 이렇게 뭔가 사진 여행 정보지 그런 정보책처럼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다른 분들이 한 것처럼 독립출판을 했고, 그때 유통을 뭐 대형 출판사나 대형 서점이나 이런 데 하고 싶어서 ISBN을 받으려고 출판사를 그냥 만들었어요. 차렸죠. 지금 이제 그 사업자로 다른 일들도 하고 있는데 출판사를 차렸었어요. 그래서 뭐 이걸 출판사와 함께 할지 독립출판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쉽게 말하면 출판사는 유통도 대행해주고 홍보도 좀 대행해주고 책도 만들어주죠. 대신 저한테 인세를 주는데 그 인세의 범위가 아주 크진 않아요. 그래서 뭐 물론 엄청 많이 팔리면 제가 꽤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또 사진집의 시장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어떤 경력에 뭐 이렇게 글씨를 하나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독립출판은 자기가 만드는 돈까지 다 내지만 뭐 수익의 뭐 유통 부분을 빼고 나머지 뭐 수수료를 뺀 나머지는 자기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없죠. 내가 만들면 되니까. 막 내가 잘못 만든 건 나를 탓하면 되죠. 근데 막 출판사가 뭐 제 이름을 반대로 써놓을 수도 있고 잘못 써놓을 수도 있고 내가 하라는 넣자는 사진을 빼자고 할 수도 있고, 뭐 마지막에 뭐 제목을 변경하자고 씨름을 할 수도 있고, 뭐 크기를 바꾸거나 이 사진을 뭐 줄이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잘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출판사를 컨택하는 시점에서 제가 한 꼭지를, 아까 발견이라는 꼭지로 컬러 부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꼭지를 PDF로 만든 다음에 출판사들, 제가 사진집을 냈으면 하는, 제 사진집을 출간해 줬으면 하는 출판사에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니네 관심 있어? 라고. 물론 다 대답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출판사에서 다 좋아하지 않는데, 그리고 출판사에서 내 목적에 맞게 책을 내주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책을 접어야 할까? 라는 좀 좌절을 했고, 그때 펀딩을 해서 사람들이 원하면 내가 책을 내도 된다는 얘기 아닐까? 라는 좀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펀딩을 했는데 아주 힘들게 어떻게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책을 만들었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들과 같아요. 그래서 막 유통도 했고, 지금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유통하는지도 몰라서 좀 헤매기도 했고, 막 다 보내도 보고 그러면서 뭐 택배가 뭐 잘못되기도 하고 책이 좀 망가지기도 하고, 뭐 재고의 그런 시스템도 제가 만들어 놓지 않은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힘들고, 또 독립출판물을 전문으로 하는 서점들이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뭐 몇 개 팔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이고, 나중에 입금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지금 쌓였는데, 이때 이런 고민들, 뭐 유통을 어떻게 할까를 정하는데 처음으로 올라가서 이제 2번에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모든 서점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한테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이랑 1984라는 그 홍대에 있는 출판사, 거기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냥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그 동네를 오가는 사람들, 그런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만 팔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타겟이나 주제나 카테고리 디자인, 뭐 판형, 이런 것들이 나중에도 유통을 하거나 혹은 뭐 홍보를 하거나 할 때도 꽤 중요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홍보는 저도 아주 잘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뭔가 온라인 채널도 많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막 책 독립출판 뭐 이런 것과 관련된 행사들이 꽤 많아요.
자기가 발품을 팔고 좀 열심히 할 수 있다면 그런 데 나가서 내 책을 홍보하고 또 다른 책을 만드는 사람들과 호흡할 수 있는 기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고민이죠. 제가 전시를 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개인전 아니면 뭐 단체전 상관없이 전시. 네. 어떤 전시? 단체전은 어디에서 어떤 전시 하셨어요? 전시 주제나 이런 것들은 저는 처음에 제 전시가 오랫동안 사진을 찍어오면서 제 친구 혹은 전 여자친구들도 다 전시를 했었거든요. 저한테 사진 어떻게 찍는 거야? 하고 왔던 애가 막 전시를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없어서 못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전시를 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할 것 같기는 해요. 처음엔 그 출판사들 중에 일부 제가 이제 나 책을 낼 거야 라고 보냈었잖아요. 그 중에 전시해보는 건 어때? 라고 대답이 왔던 출판사들이 있었어요. 자기네 공간이 있으니까 전시해보는 건 어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진행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케이스죠. 막 전시를 하려면 저는 일단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똑같죠.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만들고 전시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면 내가 어디에서 어떤 공간에서 하고 싶은지가 좀 명확해져요. 뭐 어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집 구할 때도 나는 뭐 굉장히 큰 창문이 있어야 돼. 나는 뭐 창고가 있어야 돼. 나는 3층 미만이어야 돼. 혹은 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돼. 인 것처럼 내 전시 공간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프린트를 해서 전시를 할지 뭐 액자로 만들지 아니면 뭐 캔버스 같은 재질로 할지 아니면 뭐 빔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들로 할지 작은 사진들을 여러 개 붙여 놓을지 이런 것들도 타겟이나 주제, 뭐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정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저는 저기 놓여져 있는 굉장히 거대한 프린트를 한 달 가량 정도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차장님 앞에 있는 프린트도 막 제가 여러 번 뽑았던 건데 제가 한 10회 정도 개인전을 했어요. 그 10회 동안 제 프린트가 100% 마음에 들었던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기간도 짧고 보통 전시 가면 제가 막 바쁘게 뛰어다녀야 되고 기간도 없고 또 예산도 있잖아요. 뭐 제 돈으로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전시에 대한 비용을 줄 때도 있는데 그 비용이 쪼개서 쓰다 보면 사실 뭐 많이도 전시를 뽑기도 쉽고 아니면 뭐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만들고도 싶고 거기다 쓰다 보면 예산도 딱 어느 시점에서 걸리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는 이렇게 최고급으로 뽑고 싶었지만 혹은 원목으로 전부 다 하고 싶었지만 일부는 이렇게 하자 혹은 이렇게 양보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내가 왜 프린트를 100% 만족하지 못한가를 요번에 좀 알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계속 뽑다 보니까 저는 이 프린트에는 너무 무지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을 만들 때도 그랬고 왜 이렇게 나오지? 왜냐하면 저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런 뭐 디지털 화면에서만 사진을 봐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정도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종이도 이해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냥 나는 매트한 종이가 좋으니까 매트하게 인쇄해야지 매트하게 프린트해야지 라고 한 그런 경험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사진에 따라서 혹은 뭐 크기에 따라서 그 종이의 재질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게 절대값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공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도 이제 친구랑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엄청 대형으로 뽑았어요. 사진이 깨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저는 실제로 사진이 깨져본 적도 많고 필름으로 찍었을 때는 뭐 이 정도 사이즈로 뽑으면 전 100% 깨진다고 확신하거든요. 깨져요. 그럼 어떡하죠? 예전에 제가 거기 제 작업에 자신이 없을 땐 이거 못 쓰는 사진인데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프린트에 대한 과정을 좀 이해하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거장의 사진을 봐도 깨져 있거나 흔들려 있어요. 그러면 그냥 뒤에서 보라고 하면 돼요.
여기서 보세요 라고. 그 전까지는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그게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전시의 주제나 뭐 의미가 괜찮으면 공간을 무료로 대관해 주는 공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뭐 그런 갤러리 카페나 이런 데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처음에 출판사가 운영하는 갤러리 카페를 이용했는데, 저는 그 카페, 그 공간을 이용하는 분들이 제 타겟과 정확하게 일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런 뭐 처음에 고려했던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제가 전시를 정말 많이 보러 다니는데 그때마다 어떤 기법이나 표현법이 기발하다, 혹은 이게 홍보 효과가 좋다라는 것들은 이렇게 뭐 메모를 하고 놨다가 좀 많이 적용하는 편이에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는 뭐 여기서 무슨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면 어떻게 된다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어디에 뭔가 디스플레이가 되는 기기를 놓고 여기서 찍으신 사진이 여기 뭐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혹은 태그를 만드시거나. 제가 생각했던 게 서울 스냅을 처음 만들 때 저만 서울을 찍는 건 아니고 저만 서울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서울을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서울 스냅이라는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 태그로 사진을 찍으시는 사람들의 사진들을 온라인으로 전시했으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남들보다 사진을 잘 찍으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한번 그냥 서울을 기록해 보셨으면 해서 만들어 놨고, 요즘은 제가 좀 관리가 좀 허술하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사진들이 쌓이고 있어요. 그런 어떤 자기의 작업을 캠페인처럼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시 같은 것들을 많이 보다가, 어렸을 때도 제가 전시 보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막 다니다 보면 언타이틀이라고 써져 있는 게 굉장히 불쾌하고 좀 무례한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는 무슨 생각으로 작업을 했을겠지만 저는 그거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가끔은 뭐 언타이틀이 타이틀이 될 수도 있지만 가끔은 약간 의심도 들어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찍었던 거 아닐까? 아무 생각 없이 그린 거 아닐까? 그냥 뭔가 뒷걸음 치다가 뭔가 나온 거 아닐까? 라고 저는 가급적 타이틀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작업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순간 들어도 되고, 아니면 찍은 후에 보정이나 사진을 셀렉하는 과정에서 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 이후에 뭐 덧붙여둬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뭐 뒤샹 같은 경우는 작업이 완성되는 건, 예술이 완성되는 건 거기 걸린 다음에 이 작업을 사람들이 본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뭐 이 전시를 보면서 어떤 주변의 물체들이 닳는다거나 뭐 때를 입는다거나 하는 것마저도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꼭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사진 찍을 때 왜 찍어? 그러면 예뻐서 라고. 그냥 한 장 한 장 예뻐서 찍을 수 있죠. 사진이 와, 걔 사진 잘 찍어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좀 나의 스타일이나 나의 철학을 넣으려면 내가 이 사진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고,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주고 싶고, 또 어떻게 느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넣으셨으면 좋겠고, 귀여운 액션이 들어갔네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봤어요. 사람들한테 사진을 찍어 오세요 라고 한 다음에 당신 사진의 이름을, 제목을 직접 붙여보라고. 혹시 아까 보여주셨던 사진의 제목을 한번 붙여볼까요? 혹시 여기서 제목이 있으신 사진? 그러면 기억나는 거 한 장만. 알겠습니다. 아니, 가끔 이렇게 사진의 제목을 못 정하면 다 같이 지어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동네에 애 새로 태어나면 이름 지어주듯이 그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 한번 이름 짓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것도 도움이 꽤 많이 돼요.
사실 이거를 그 커리큘럼에 넣어놨는데 저한테 얼마 전에 DM으로 질문하신 분도 계세요. 일을 잘 따내는 법은 무엇이냐, 돈을 버는 법은 사진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강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겠죠. 브랜드와 협업을 하는 일이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그냥 생각 없는 예술가에 가까웠고요. 최근에서야 좀 정신을 차려서 많이 협업들도 하고 상업적인 활동도 하고 있는데, 또 그 예술과 같은 데서 교육을 하면, 저도 미대 쪽을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교양에 가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술가는 자기의 작품을 팔면 안 된다라고. 되게 옛날 방식이죠. 팔면 안 돼요. 팔아야지. 어떻게 먹고 살아. 남들이 팔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팔아야죠.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서울 스냅을 내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요. 그 전에 중간에 에어비앤비나 좀 큰 해외, 뭐 미국 브랜드나 이런 쪽이랑 협업들을 몇 개 하고,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선점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안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삼성물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의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 지금 촬영이 2주 남았다. 2주 안에 화보를 찍어야 되는데 너 할 수 있어 라고. 전 회사원이잖아요. 저한테는 그 2주 중에 4일밖에 없어요. 토일 밖에. 그래서 미팅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디렉팅 능력이었어요. 뭐 사진을 잘 찍는 사람 너무 많죠. 지금 더 많아졌고, 예전에는 사진이 좀 뭐랄까 진입장벽이 조금 높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좋은 카메라를 들고 있고 휴대폰도 좋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메시지나 제목이나 자기의 색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사진을 잘 찍는 것보다 디렉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정은 리터처한테 시킬 수도 있어요. 뭐 조금 덜 성실하면 어때? 만들어만 오면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유명한 브랜드가 더 유명하잖아요, 개인들보다. 그래서 기획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는 자신의 색깔, 자기 방법, 뭐 자기 연작, 자신의 메시지, 그리고 수많은 인풋들, 영감들이 아웃풋이 되고,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면서 오리지널리티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일이 들어오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두 사람한테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얼마예요? 얼마예요? 한 다음에 싼 사람한테 하겠죠. 근데 내가 뭔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저도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될 테고, 대체 불가한 사람이라는 말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남들이 찍어달라는 대로 찍어주는 사람인가, 그냥 사진 기술자인가, 포토샵을 남들보다 잘하는 사람인가, 그냥 카메라를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셔터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인가, ISO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조리개 값에 아주 능숙하며 뭐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작가인가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거위가 예쁘니까 목에 한번 걸어보자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찍으면 이 이유이면 안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도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윗사람들한테 보고해야 되죠. 이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지금 이미 사진계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패션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각 분야별로 찍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만들어 온 보험 같은 그런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랑 컨택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한다는 건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패션 사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진을 하다 보면 순발력으로 찍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이 수많은 인풋으로 가져온 아웃풋으로 만든다고 해도 총알이 딸려서 했던 걸 또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려면 그런 기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는 사람은, 그래, 클라이언트까지 어떻게 속였어요. 나 되게 잘해 해서 속였어요.
나중에는 그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보는 사람들이 아, 이게 무슨 의미구나 라는 걸 납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런 기획이 아주 어려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삼성물산의 모 회사가 전화했을 때는 에이세컨즈라는 회사였고요. 그때 하상욱 씨가 글을 쓰기로 했다라고 확정이 되었었어요. 8개의 착장이었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8개의 장소에서 8개의 착장으로 사진을 찍자라고 했고, 이 옷과 배경을 제가 똑같이 맞춰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소는 파리라고 써져 있는 아파트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찍자라고 했고요. 이게 그 마지막 사진이에요. 아까 중간에 한번 그 에이세컨즈의 사진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이 작업으로 거의 메이저 그 화보를 처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이후에도 삼성물산이랑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모험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지금 여기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홍장현 씨에게 연락할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미 계속 수많은 작업들을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일을 따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는 서울 스냅이 있었고, 서울에 있는 이 착장이 맞추는 동네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어떤 톤이 있는지. 앞으로 가면 어디까지 가야 되지? 이런 옷과 배경도 색이나 재질, 뭐 질감 같은 것들을 다 맞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쪽에서는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느꼈는데, 그 전에도 상업사진이라고 해서 뭐 쇼핑몰의 사진도 찍은 적이 있고, 어떤 뭐 친구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도와준 적도 있는데, 저는 뭐 지금도 작업하고 있는 삼성물산이랑 작업할 때 내가 되게 존경받고 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를 많이 느꼈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처음에는 보통 쇼핑몰이나 이런 거 찍으면 제가 이렇게 찍은 다음에 보고 있으면 이렇게 와서 어떻게 찍었는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약간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찍었는지. 그리고 보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 에이세컨즈는 하루 만에 찍었고 리허설을 한번 했었어요. 그 버스를 큰 거를 타고 모델과 뭐 저와 뭐 헤어 스타일리스트나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다 타고 이렇게 돌면서 내려서 10분 만에 찍고 다시 타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전부 다 내려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저는 불안하잖아요. 이게 돈이 꽤 큰 촬영이었거든요. 망치면 어떻게 하루 만에. 그래서 저는 계속 갔다가 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찍었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걔네는 괜찮대요. 안 봐도 된대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생각하기 전에 얘네는 관심이 없는 건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다 나한테 떠넘기려고.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작가들과 비교해서 자기네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너가 알아서 해. 됐어, 이제.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클라이언트의 급이 높으냐 뭐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럴수록 더 신뢰를 많이 줘요. 그만큼 저한테 책임이 많이 따르겠죠. 망했을 때 잘못 나오면. 그런 느낌이 많았고, 이런 식의 작업들이 굉장히 의미가 나한테도 있고, 내가 성장하는데 이 부담감을 얻고 이 작업을 한다는 게 꽤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바로 다음에 넣어놓고 앞까지 갔었네요. 이제 강의의 끝인데, 마지막으로 어떤 사진을 찍으시던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휴대폰이어도 상관없지만 항상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고, 또 많이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약간 방향치거든요. 그래서 길을 자주 잃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늘 새로 와요, 동네가. 여기 뭐지? 이게 뭐 잘못돼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일부러 좀 최단 거리로 가지 않아요. 저는 최단 거리는 내가 예쁜 것들을 놓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가성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성비는 시간인데 거기에 뭐 아름다움이란 요소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가서 더 예쁜 뭐
풍경을 만날 수도 있고 예쁜 고양이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예쁜 이성을 만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좋아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꼭 최단거리로 가지 않으셔도 괜찮은 것 같고 또 같은 길도 여러 번 돌아다니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있고요. 이제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공유 공간에서 상무 활동하신 것 같은데 아, 네네. 맞아요. 작업하시는 혹시 도움을 받으셨다고? 아, 실제로 제가 이전까지는 제가 뭐 패션과 관련된 일을 하기는 했었어요. 뭐 광고나 이런 쪽에서도. 근데 제가 찍는 사진들이 굉장히 패셔너블한 사진들은 아니었죠. 그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클라이언트와의 접점이 크게 많지는 않았어요. 고맙게도 저와 지금 작업하는 뭐 삼성물산 쪽에서 먼저 이렇게 모험을 걸어준 덕분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그 공간이 패션 특화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뭐 미덕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있어서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작업실과 집을 그냥 같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컴퓨터 옆에는 굉장히 큰 침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사진 보정을 할 때도 있고 뭐 기획을 할 때도 있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집에 가고 있으면 작가님 뭐 보내주세요 하면 못 보냅니다 라고 말해요.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일과 그런 것들을 분리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매일매일에 대한 것들이 좀 분리되어서 내일 뭐 하지? 내일은 어떤 일을 하지? 라는 좀 계획이 세워지는 장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물론 강의에 오시는 분들은 이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 하시는 수도 있지만 DM은 정말 많이 와요. 막 뭘로 찍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이건 어디예요? 막 정말 많이 오거든요. 매일 제가 거의 대부분은 답하는데 뭐 그걸 다 친절하게 답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답하는데 정작 강의에서는 질문을 안 하세요. 이게 좀 아이러니 아닌가? 정말 없으실까요? 아니면 지금 뭔가 네. 네. 네네. 아,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평생 사진을 찍으면서 죄책감이 시달렸거든요. 평생은 아니지만 사진을 찍는 기간엔 죄책감이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약간 예술가병에 걸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혼나기도 했고요. 부모님이 실제로 막 너 이렇게 앉아봐 이게 아니라 그냥 조금 못마땅해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대놓고 저는 사진작가가 될 거예요 라고 강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스스로한테 자신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막 또 열심히 또 사진도 찍고 난 또 여기서 이런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근데 둘 다를 못 잡잖아요. 그래서 정말 2014년에 책을 낼 때 두 가지에서 둘 중에 하나는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사진을 놓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론 취미로 계속 찍겠지만 내가 이 정도의 에너지로 사진을 찍을 수는 없겠구나. 맨날 주말 동안 계속 그렇게 걸어 다니고 다시 회사에 가서 피곤한 상태로 일을 하고, 또 그런 DNA가 있잖아요. 가다가 출근하는데 너무 예쁘면 학교 회사 가기 싫고 뭔가 반차를 내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태로 지내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만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도대체 뭘까 하다가, 근데 여태까지 찍은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론 이런 게 좀 잘못된 접근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만든 여태까지 찍어온 걸로 그때그때 그냥 예뻐서 찍었지만 뭔가 결과물을 하나라도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제 사진들을 다시 되돌아봤더니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보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도 보여서 그 정리를 바탕으로 책을 내기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내가 사진작가가 뿅 하고 돼야지라는 결심도 뭐 없진 않았겠지만 이걸로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고맙게 그 이후로 꽤 저한테 손을 내밀어 주는 기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배수의 질이랄까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이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느 정도는 진입한 다음에는 제가 먼저 나서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책을 제 스스로 만들어 봤고,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라는 것도 알았고, 전시도 그렇게 힘들진 않더라라는 것도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아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굉장히 멋있는 강연을 하고 싶지만, 난 회사를 그만두고 어느 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전 사진작가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 일은 아니었고요. 그냥 좋아서 좋아하던 일을 그냥 끝내기 싫어서 결과물을 만들어 보자. 근데 그냥 대충 만들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만들었고, 그 이후에 저는 그 전까지 되게 힘들게 사진을 찍어 오면서 한 번도 저한테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걸어가면 당신 연예인이 돼보겠나? 사진작가가 돼보겠나? 하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지 않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사진 보는 눈들이 없네 라고 다른 사람들을, 대중을 원망했겠죠. 근데 그 이후엔 제가 어떤 발판을 딛고 올라온 다음엔 좀 손을 내밀어 주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네, 또 아까 네. 그 요즘은 저도 저 인디포토 때도 제가 2012년인가에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고, 또 서울시냅 때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처음에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가 너 사진집을 내는데 왜 돈을 내야 돼? 라고 뭔가 도와주듯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선결제의 개념인 거잖아요. 뭔가 내가 되게 매력적인 컨텐츠가 있어, 한번 너희들이 이걸 주문하지 않으면 이게 만들어질 수 없단다의 개념인 건데, 뭔가 불우이웃 돕기처럼 접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랄까, 제가 최근에 느끼는 그런 흐름은 좀 사회적으로 어떤 공헌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공익적인 좀 문제를 다룬다든지 하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쉬운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데 막 난 서울을 재발견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키워드를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2만 원 이상을 고가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책을 내가 뭐 18,000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좀 낮은 가격대 굿즈 같은 것도 만들어 보신다든지, 뭐 3,000원, 5,000원 뭐 이렇게 실제로 그런 쪽에서도 많이 펀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서울 스냅을 만들면서 엽서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엽서는 5개 들이가 5,000원이에요. 서울 스냅에 들어가는 사진들이 거의 다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사진집은 200페이지 정도 돼요. 사진이 뭐 한 200장 위아래로 되겠죠. 가격은 2만원 혹은 15,000원이에요 제 책이. 근데 서울스냅과 엽서의 판매량을 보면, 엽서는 많이 나갈 때는 한 달에 200~300개도 나가요. 딱 2군데 입고돼 있어요. 오브젝트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스냅은 아마 아닐 거예요. 인세가 들어오는 걸 보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애플 컴퓨터를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샀던 건 아이팟이었어요. 약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2014년도에 네. 이제 제가 외국에서 한국을 알려야 하는 입장이어서 네. 그 작가님 팔로잉을 하게 됐고, 네네. 그 서울의 시크한 모습을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알려주고, 그 당시에는 외국인들한테 알려주기도 하는 이유가 경기 때문에 네네. 특정 진짜 코리안 그런 전통적인 네네네네. 그 뉴요커 같은 모습이 올라와서 너무 그게 이제 좋았고, 그걸 사진을 가지고 이제 저 기억나요. 친구들이랑 네. 소통을 했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율무라는 사진이 올라오면서
저는 개인적인 제 취향이에요. 아, 율무요? 네, 네네. 저도 저만의 그 인형이 아, 출장 다닐 때마다 아, 네네. 스냅을 찍어요. 근데 그게 작가님 사진하고 네. 다른 페르소나로 아. 촬영을 하시고 싶은 건지 아, 네네. 율무 사진이 이렇게 점점 많이 올라오면서 네. 율무의 말도 되게 올리시는 네. 아, 아, 개인적으로 더 이렇게 친근한 모습을 봐서 좋아하는데 아, 율무가요? 이렇게 예전에는 엄청 시크한 빌딩들하고 이런 네네. 어떤 걸로 소통하고 뭔가 사실 제가 SNS가 저한테 어떤 이점이 되기도 했고 독이 됐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걸로 어떤 유명세를 얻기도 했고 제가 사진 작가로 데뷔하는데 좋은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것들은 이제 계속 숨기고 있어야 되는 게 되고 어떤 그 형태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양보해왔었죠. 어떻게 보면 어느 타이밍까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 물론 이게 100%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결과물을 전시나 혹은 뭐 책으로 만들어낼 텐데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는 게 과연 맞은 것인가, 여기에는 그냥 제 라이프를 보여드리고 나머지 것들에서 제가 만든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아직도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작업과 그러니까 거기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분리하려고 하는 과정이고, 율무는 어떤 굉장히 대단한 생각 때문에 올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데리고 온 아이였는데,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케아에서 가지고 온 그냥 이케아 강아지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골든 리트리버 요만한 아이인데 얘가 말씀하신 것처럼 페르소나 같은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자는데 제가 일어나면 얘는 자고 있잖아요. 근데 얘의 일어나는 모양들이 다 달라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매일, 사실 매일은 아니지만 가급적 매일 찍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잤냐를 얘가 어떻게 누워 있냐로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재밌기도 하고 가끔 너무 바쁠 때는 얘 존재도 잃어버리고 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만한 침대, 정말 큰 침대에서 자는데 어느 날 율무가 없네 이렇게 생각해서 막 뒤지다 보면 뭐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뭐 굉장히 뭐 다양한 위치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그리고 좀 제가 뭔가 얘기하기 부끄러울 때 율무인 것처럼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어떤 시점에 어떤 사진이나 어떤 계기가 있어서 아, 저는 계속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약간 지고 있어요. 제가 이런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게 제 성격이랑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시크하게 혹은 제 할 말만 하는 게 저랑은 좀 맞는 것 같아요.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게 마치 나라는 브랜드를 다른 식으로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되돌아서 보면 한 몇십 배 정도로 팔로워가 느는 그런 시점이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인스타그램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을 때 뭔지도 모르고 들어갔었고요. 그 당시에 저도 사진을 찍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이랑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그냥 지인이 뭐 몇십 명, 몇백 명 정도인 분들보다는 좀 유리했을 거예요. 아마 뭐 한 1000명, 2000명 정도로 시작했고, 처음에도. 그 다음엔 인스타그램이 한 번 정도 저를 소개해 줬어요. 이런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때 조금 많이 올라갔고, 그 이후로는 그 서울 스냅을 좀 진행하면서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요즘 율무만 올라오고 이러니까 떨어지고 있진 않나, 약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체의 파워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에 소개되려면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개된 이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또 당연히 그런 기초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빵 터지면, 저도 예전에 빵 터진 거, 저 어떻게 보면 빵 터지면 그걸 유지할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더 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천천히 나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그만. 네. 네. 네, 맞아요. 음, 있죠. 네. 네. 이건 저희 술 마시러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많은데 사실 우리가 뭔가 교보제로 보던 그런 사진집들, 거장의 사진집들은 그때는 뭐 초상권이나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때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이대도 막 아까 비비안 마이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엉덩이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찍었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아이 이렇게 찍으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이거 아기 엄마가 와서. 저는 그냥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진을 찍는 사람은 사진을 안 찍어야 될 때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내가 그 안 찍어야 될 때라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정말 찍고 싶은 순간들 있죠. 저거 빨리 찍고 싶다라고. 실제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뭐 어떤 예쁜 순간들을 발견해서 올렸는데 저한테 제가 거기 있는 게 알려지면 안 돼서, 저는 그 누군지도 몰라요. 정말 인스타그램 요만한 화면에 그 화면 안에서 한 5분의 1도 차지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저인데, 제가 그날 거기 있었던 게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진을 지워줄 수 있냐. 사진은 자기가 갖겠다,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근데 지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침해할 수 있죠. 또 인스타그램은 이런 사진은 뭐 언제 어디서가 명확하지 않아지는데, 인스타그램은 뭔가 즉시성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어디에, 그러니까 장소도 분명히 바뀌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저도 굉장히 공포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담는 것도 공포스럽고, 이 사람의 사생활을 침범한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미안하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모자이크나 얼굴 부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훨씬 더 멀리서 찍는다든지.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에 이런 풍경 사진들의 추세가 뭐 한 10년 전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점처럼 작아지는 추세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엔 얼굴 대놓고 찍어도 문제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런 경계가 있기 때문에 좀 재밌는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사냥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제가 이 사람의 어떤 순간을 발견했을 때 너무 많이 다가가면 이 사람이 알아채버려서 의식하거나 혹은 도망가게 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분위기를 충분히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경계를 하면서 조금 다가가는 순간이 굉장히 긴장되는데 반대로 좀 흥미롭고 떨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들은 있을 것 같고, 물론 그 베이스에는 사람을 배려한다라는 것들이 깔려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찍은 다음에 뭐 나중에 물어본다든지, 내가 너를 이렇게 찍었어 라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됐을까요?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프린트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었는데 들어주셔서 아주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어떤 자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